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8일 수요일 아침 9시 2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잘 선방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악재가 등장을 한 건 맞기 때문에 좀 혼조하게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어제 제가 그림 그려서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죠? 그 몇 주간 빠졌었고, 몇 주간 빠진 거에 대한 반등이 나왔었고, 반등을 끝냈었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기로 마음 먹었는데 여기서 어제 혼조했다고요. 갈수록 끝쪽으로 이렇게 모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하루가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근데 어젯밤에 분명히 악재가 등장한 건 맞습니다. 악재 등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아래쪽으로 빠지지 않은 것도 분명하긴 한데요. 어쨌든 악재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 증시가 앞으로 이게 희망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은 일단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죠, 그죠?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빠지는 게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근데 어젯밤에 소매 판매 지표가 너무 잘 나오면서 금리가 급등을 해서 금리의 레벨업 가능성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증시의 전망이 조금 더 어두워진 겁니다. 물론 증시가 어젯밤에 빠지지 않고 잘 버틴 거는 소매 판매 지표가 뭐 별거 아니라서 버텼다라기보다는 제 생각엔 그래요. 금리가 아직까지 어젯밤에 금리가 오르긴 올랐지만 아직까지 금리가 박스권 안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금리가 본격적으로 레벨업하고 신고가를 또 가야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줘야 증시가 빠지는 것도 사실 명분이 있죠. 아직은 이 금리가 레벨업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상 레벨업했다고 봐야 되긴 하지만 아직 얘가 버티고 있으니까 아직 박스권이니까 증시도 뭐 일단 아직까지 박스권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요거는 이 금리와 증시의 연관관계를 보면서 이렇게 일단 이런 관점으로 일단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본 거예요. 그래서 혼조한 상황이다. 그러나 시장에 안 좋은 분위기가 조금씩 드리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젯밤, 어제 제가 저녁 영상에서는 좀 깜빡해갖고 소매 판매 지표 이야기를 좀 잘 안 하긴 했는데 하여튼 그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예상치를 너무 크게 상회하는 바람에 시장에 충격을 준 거죠. 그죠? 코어 리테일 세일즈 예상치가 0.2였는데 0.6. 리테일 세일즈 지난번에 2.89였는데 3.75. 리테일 세일즈 월 증가율 0.3이 예상치였는데 0.7 나왔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 소비가 좀 그래도 미국 경제가 좀 약해지는 것 같아서 소비가 좀 줄어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전문가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음을 우리가 확인을 한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소매 판매가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값을 보여줬고요. 이것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죠? 야, 미국 경제가 아직도 너무 좋구나. 미국 경제가 너무 좋구나 이겁니다. 미국 경제가 좋으면 어떻게 되죠?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야, 금리 인상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하게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게 하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그 때문에 증시에 악영향을 10년물 금리가 올라간 게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죠? 하여튼 요거 때문에 시장이 장 초반에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악재가 등장했고 금리가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보시면 혼조하게 마감을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유럽 증시 뭐 강보합 정도 이렇게 마감을 해줬고 미국 증시는 하락했더라도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2%면은 안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장 초반에 분명히 소매 판매 때문에 엄청나게 빠졌지만 급락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 장중에 다 되돌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거 되돌린 이유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증시가 소매 판매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제한한 것은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존슨앤존슨,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 어제 실적을 발표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겁니다. 기업의 실적 이것이 지금 시장의 하방을 막아주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 퍼져 있는 그 생각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될 거야라는 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인플레 경로가 불확실하고 금리를 유지하며 기다려야 된다라는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보시면은 이 발언이 특히 어젯밤 시장에 안정을 좀 가져온 것 같아요. 데이터와 현장에서 듣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다. 경제가 데이터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요 정상화의 경로를 가고 있다라고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제 소매 판매 지표가 좋긴 했는데 지표보다 현실은 조금 더 경제가 약한 것 같아 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좀 어떤 안정을 좀 줬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금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강하게 올랐는데요. 하여튼 증시는 이런 분위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다. 야, 리테일 세일즈 그렇게 높게 나왔지만 연준 총재가 나와가지고 리테일 세일즈가 생각보다 뭐 경제가 좀 약할 수도 있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오른다. 뭐 이런 관점으로 그런 관점으로 증시는 오른 거죠. 그래서 이런 저런 발언들로 인해서 일단은 증시는 하반경 직성 만들어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리테일 세일즈 분명히 큰 악재였으나 이런 걸 덮을 만한 이 박힌 총재의 발언 또 그리고 기업들의 좋은 실적 이런 것들이 영향을 복합적으로 주고 있다. 또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아직 박스권이기 때문에 증시도 당장 이 급락하거나 하락할 만한 그런 명분은 또 조금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죠? 금리가 올랐죠. 어젯밤에 소매 판매 지표가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또 금리 인상 확률은 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금리 인상 확률은 한 5%였는데 10%까지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2년물 금리는 좀 크게 움직이긴 했는데요. 하여튼 사실 금리 인상 확률도 사실 그렇게 뭐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 생각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불필요론. 그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연준에서 굳이 나서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도 돼 라는 그 생각이 아직까지 시장에 좀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하방경직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어젯밤에 금리가 어쨌든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리테일 세일즈가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불필요론 때문에 막상 금리 인상 확률은 얼마 움직이지 않았다. 5% 금리 인상할 거라고 봤는데 10%로 조금 오른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런 점들이 그죠? 증시 하방을 제한하는 요인일 수 있다. 이런 점들이 그래서 지금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내는 요인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년물 국채 금리의 이 급등세는 어젯밤에도 튼튼함을 확인했죠. 아직은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국채 금리가 박스권이기 때문에 뭐 증시가 버틸 명분이 있지만 여기서 금리가 한 번 더 레벨업을 해서 다시 한번 이 급등 랠리를 이어간다면 신고가 랠리를 이어간다면은 증시는 결과적으로 또 아래쪽으로 또 레벨 다운 증시가 금리가 레벨업 되는 만큼 증시가 레벨 다운 돼야 될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불안하다. 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죠? 하방 경직을 할 만한 안 빠질 만한 이유도 사실 충분히 있긴 있어요.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좀 확인을 했고요. 어젯밤에 뭐 여러 가지 악재들, 뭐 여러 가지 나온 재료들 좀 이 증시 기술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몇 가지만 좀 더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보시다시피 IT 빅테크가 좀 많이 약했죠, 그죠? 보시면은 이 지도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초록불이 좀 많이 들어와 있고 IT 빅테크가 어젯밤에 좀 많이 빠졌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반도체, 엔비디아가 급락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어젯밤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금리에 취약한 성장주라 불리는 IT 빅테크가 약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그 와중에 반도체가 급락을 했는데 반도체가 급락을 한 거는 이 소식 때문에 그렇다. 중국 AI 반도체 추가 규제가 발표가 되면서 엔비디아가 급락했다. 이는 오늘 한국 증시에도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점들, 이런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이 전쟁 관련된 것도 좀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되겠는데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사실 이스라엘 쪽의 분위기가 별로 나쁘지는 않았었는데 왜냐하면 바이든이 이스라엘 방문했잖아요. 그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할 정도면은 뭔가 좋은 소식이 있겠지, 전쟁 확전은 막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뭐 보시다시피 가자지구에 병원을 공습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로써 이제 어떤 확전의 가능성이 좀 높게 책정이 되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국제유가는 다시 급등세, 그래서 89달러 저항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저 공습만 아니었으면은 그래도 여기서 이제 이 비교적 안정적인 박스권,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일단 저 가자지구 공습으로 인해서 어떤 뭐 이란이라든가 뭐 헤즈볼라라든가 뭐 그런데 어떤 확전 가능성이 좀 높아져가지고 다시 한번 89달러에 보시다시피 저항을 89달러 저항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넘어간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이걸 넘어가면은 여기 테스트하고 100달러까지도 갈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열리는 겁니다.
하여튼 유가는 89달러를 넘어서면은 굉장히 이제 급등의 구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가가 떨어졌으면 하시는 분들은 89달러를 안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89달러 넘어가면은 국제 유가는 상당히 위쪽으로 압력을 이제 많이 받는 구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위쪽에 저항은 있지만 이 저항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일단은 한국 증시는 미국 금리가 올랐다라는 악재와 그리고 중국의 AI 그 수출 법안 뭐 그런 거 관련된 것과 또 그리고 이 좀 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 그죠? 전쟁 확전 가능성 때문에 일단은 좀 악재가 이런 악재들이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다 살펴봤고요. 어젯밤 미국 증시 이야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이야기요. 일단은 이게 선물 차트하고 현물 차트하고 모양은 조금씩 다르고 차트의 봉의 색깔도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근데 일단 분명한 거는 어딘가를 못 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과 이 항상 보는 이 어떤 나스닥이건 S&P건 기준은 요거 선물지수죠. 나스닥 선물지수 기준으로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어제도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면서 이 제가 말씀드렸던 15,270이라는 자리 결과적으로 저항을 확인했습니다. 그죠? 물론 지지력도 확인했어요. 아래 꼬리 길게 달린 거 보이시죠? 지지력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뭐다? 이거는 방향성이 없는 이런 혼조한 구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자꾸 이런 저항을 확인을 하고 있다는 거, 하방 압력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 하방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소식이겠죠. 일단 뭔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지금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 건 S&P의 그죠? 금융주들이 지금 실적이 한참 발표가 되고 있죠. 금융주들이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그래도 S&P는 지금 이 나스닥보다는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어제 양봉보다 상승 마감을 한 거예요. 비록 음봉이지만요. 그래서 나스닥보다 조금 더 강했다. 조금 더 지금 단기적인 흐름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조금 강하긴 한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직전 고점 자리를 여기를 지금 어젯밤에 결과적으로 저항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S&P도 좋은 실적 때문에 나스닥보다 조금 강할 수는 있으나 이 하방 압력을 조금씩 더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증시는 혼조한 구간이지만 아래쪽으로 방향 전환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때죠. 그래서 혼조한 구간입니다. 전 어젯밤에 일단 가만히 있었습니다. 장 초반에 저기 급락 출발하는 거까지만 딱 보고 잤어요. 뭐 굳이 더 봐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금리가 올라가는 게 시장의 악재인데, 뭐 굳이 뭐 제가 그런 악재에 15,270을 나스닥 15,270을 돌파한 척 할 리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빨리 잤고요. 다만 이제 자기 전에 장 초반에 이렇게 빠지는 것까지는 보다 잤는데 장 초반에 이제 이거를 본 순간 오늘 급락 폭락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면서 자긴 잤습니다. 왜냐 이건 30분 봉인데요. 보시면은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만들었던 이 직전 저점 자리잖아요. 장 초반에 이렇게 빠져버리면 더 이상 빠질 리가 없죠. 더군다나 기업 실적 발표도 하고 있는데 S&P가 안 빠지고 버틸 거 아니에요. 기업들 실적들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S&P가 버티고 있는데 나스닥 지 혼자 갈 수 있겠어요. 그죠?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하방 경직성 나오겠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단 하여튼 반등을 했다. 또 그리고 사실 이때 반등을 생각한 게 금리가 제법 크게 오르고 있었는데 뭐 보니까 설마 미국 장중에 계속 금리가 올라가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뭐 실제로 생각 외로 근데 이제 금리는 계속해서 장중에도 강세를 보이긴 했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여튼 증시는 하방을 제한하면서 올랐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15,270 저항, 결과적으로 저항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래쪽으로 조금씩 처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조금 못 넘는 거 이런 거에 좀 의미를 두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어젯밤에 하방 경직성도 확인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 저항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지지력을 확인하는 것보다 위쪽으로 저항을 확인하는 게 지금 훨씬 튼튼하고 횟수가 잦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 압력을 받고 있구나. 또 그리고 그 금리의 상황도 그렇고요. 그죠? 금리가 그렇게 오르고 있는데 증시가 좋겠냐라는 그런 생각도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래저래 분위기가 안 좋다. 하방 경직성 확인은 했는데 저항을 확인한 거의 의미가 나스닥은 조금 더 클 것이다. 나스닥뿐만이 아니고 S&P도 그렇고요. 하여튼 저항 확인한 거의 의미가 크다.
왜냐하면 한동안 못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항을 확인한 것의 의미가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혼조한 그런 순간이다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금리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뭐 애플 켜져 있으니까 잠깐 애플을 봐야 되는데, 애플 양봉이지만 이거는 별로 지지력을 그렇게 의미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죠?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다. 잘 빠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이 약하다. 그죠? 애플이 약한 이유는 금리가 올랐으니까 그런 거겠죠. 변동성 지수들 잠깐 좀 볼까 하는데요. 어젯밤에 S&P는 굉장히 잘 버텼지만 어쨌든 변동성은 살아났습니다. 그죠? 변동성이 살아나는 게 자연스러운 자리였어요. 시장이 차분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급등락하고 있으니까 변동성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요 정도 레벨대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여기를 극복해가지고 이제 20까지 레벨, 여기를 이제 안착을 한 모습이고요. 어쨌든 지금 빅스가 이렇게 여기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20을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인 좀 이제 급락이 시작될 수도 있는데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빅스 충분히 하방 경직성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불안감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잠시 유럽 증시 좀 보자면은, 유럽 증시 지금 뭐 하고 있나요? 혼조한 구간인데 직전 저점 지지력의 영향을 받는 자리라고요. 당장 빠질 모습은 아닙니다. 3거래 이제 버티고 있어요.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잘 버텼으면 오늘 밤엔 올라가는 게 자연스럽겠죠? 빨리 올라가야 돼요. 버텼으면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삐끗하면 대폭락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죠. 하여튼 혼조함이 이어지고 있다. 요 정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볼게요. 이제 10년물 금리는 어젯밤에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밀히 따지면 여기 고점을 아직 넘지 못해가지고 아직은 뭐 레벨업이 아니다, 아직은 뭐 박스권이다, 박스권 요렇게 박스권이다 라고 할 수 있긴 있는데, 이 현실적으로 이런 고점에 대한 어떤 이런 고점 자리는 이 저항으로서의 의미가 조금 약하다. 시가와 종가가 조금 더 어떤 고가와 저가보다 조금 더 어떤 의미가 있는 지지와 저항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여기죠. 현실적으로 이 자리가 조금 더 무거운 어떤 그런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진짜 의미 있는 그런 저항인데, 어젯밤에 넘어갈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레벨업을 했다. 사실상 레벨업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금리의 급등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어제 급등했기 때문에, 어제 무거운 저항을 돌파 한착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쉬어갈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돌파 한착했다면은 이거는 이제 일단 레벨업으로 봐야 된다.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투기성이 좀 껴있는 약간의 비이성적인 그런 비이성적인 시세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올랐다면 여기를 돌파 한착했으면 이 상승의 기울기는 이렇게 더 가팔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요. 이번에 올라가면 이렇게 더 급하게 올라가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지는 않아가지고 증시가 모르는 척하고 하방 경직성 만들었을 수 있지만, 이거 본격적으로 이 금리의 랠리가 시작된다라면은 이 증시는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죠? 지금 이거 채권 변동성이 한동안 줄었었던 건데 다시 채권 변동성이 확대된 거잖아요. 여기서 본격적으로 채권의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면은 증시의 변동성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가 있겠죠. 이런 점들 우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레벨업 됐다, 이제 시간 문제다, 언제 가느냐, 이런 건 시간 문제일 수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거 이번에 올라가면 굉장히 급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2년물 금리도 어젯밤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고점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저의 예상에서 사실 좀 굉장히 좀 크게 벗어난 건데요.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갔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페드와치의 금리 인상 확률도 5%에서 10%까지밖에 안 올랐어요. 리치먼드 이 박힌 총재 이런 사람도, 야, 이거 경제가 숫자만 좋지 실제적으로는 좀 안 좋을 수 있어, 우리 금리 유지하면서 기다려야 되라고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2년물 금리가 또 고점을 갱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 또 레벨업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또 더 올라가겠다라는 의미가 됐는데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2년물 금리는요, 제가 이거 예측을 잘 못하겠네요. 이 10년물 금리는 그래도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서 잘 올라간다 한마디면 되겠는데, 야, 이거는 못 넘을 것처럼 저항 만들어 놓더니 또 넘어갔어요. 그렇다고 페드와치의 금리 인상 확률이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이거 오버슈팅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뭐 일단 분명히 레벨업 한 건 또 맞으니까 참 제가 뭐 2년물 금리에 관해서는 딱히 뭐 드릴 이야기가 없네요. 이거 뭐 너무 혼란한 그런 구간이라서 이게 사실 추세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 봐도 사실 이거는 혼조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일반적인 추세는 뭡니까? 보통 뭐 수렴형 혹은 박스권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아니면 뭐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이런 게 일반적이죠. 지금 보시면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면 이거는 뭐 특별히 이거는 뭐 방향성 없는 이거는 그냥 혼조함, 이건 그냥 혼조함 그 자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일단 2년물 국채 금리에 관해서는 일단 좀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제가 이거 뭐 제 능력으로는 이거 뭐 앞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넘어갔다. 근데 분명히 일단 넘어갔으니까 이 비록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냥 어떤 변동성의 확대만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일단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 했고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다. 일단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전 이거 못 넘어갈 거라 일단 보고 있는데요. 왜냐면 그죠?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지금 금리 인상 불필요론이 나오면서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 인상 확률이 오히려 또 역설적으로 또 잘 못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럼 얘도 못 올라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하여튼 투기적인 이유에서 그런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건 일단 뭐 저는 일단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 일단 패스. 근데 하여튼 뭐 지금 중요한 건 2년물 금리가 아니죠. 10년물 금리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의 투자에는 뭐 2년물 금리의 방향성을 좀 아리까리 하더라도 뭐 그다지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10년물 금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금리와 관련해서 이제 뭐 조금 뭐 더 좀 우리가 복습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제 지난 일들 좀 복습을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번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여기 10월 초에 여기서 좀 단기 고점 혹은 뭐 중기 고점을 만들었다 말씀드렸죠. 이때 왜 단기 고점 혹은 중기 고점이 만들어졌죠? 이 고점이 왜 만들어졌죠? 당시에 고용 지표가 나왔죠.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왔나요?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라고 고용 지표가 증명을 해버렸죠. 예상치가 17만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의 2배 나왔습니다. 한 34만인가 나왔죠. 그래서 고용 지표가 좋았어요. 근데 물론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리는 떨어진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는 잠깐 복습을 해보자고요. 고용 지표가 이때 발표됐다. 굉장히 좋게 발표됐다.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물가 지표 발표됐죠. CPI, 코어 CPI 확인했지 않습니까? 예상치에 적당히 부합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인플레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죠. 부담스러운 측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금리의 상승 요인이죠. 고용 지표도 금리의 상승 요인이었어요. 근데 어젯밤에 리테일 세일즈, 미국 소매 판매가 너무나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치에 몇 배를 넘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가 또 올라가는 요인이 나온 거죠. 지금 이 금리의 상승을 막을 만한 요인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슈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금리의 상승을 정당화할 만한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됐던 지표들이 전부 다 금리의 상승을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금리의 상승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긴 있겠더라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요거 하나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재밌는 데이터인 것 같아서 이게 보시면 뭐냐면요. 이제 지금 미국 채권을 누가 사고 있냐라는 거를 분석한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진한 파란색이 있죠. 진한 파란색 보이시죠? 여기 진한 파란색. 이게 이제 미국 가계거든요. 미국의 가계가 이 채권을 엄청나게 지금 사고 있다는 데이터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예전에는 미국 채권의 주된 어떤 구매자들이 보시면 주된 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자 혹은 뭐 펀드 뭐 이런 사람들이었고 뭐 그 아니면 그 연준에서 많이 사주고 이랬는데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연준도 그 뭐죠 대차대조표 축소를 하고 있고 정치 외교적인 이런 문제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금 미국 채권을 거의 안 사주고 있고 그래서 그 많은 부분을 이 미국 가계에서 지금 사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지금 보시면요. 지금 지난 1970년대부터 해서 쭉 보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이 미국 가계의 채권 투자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서 많이 보던 약간 그런 그림 아니겠습니까? 뭐 물론 미국 가계와 한국 가계, 미국 개미와 한국 개미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근데 이 증시나 어떤 이런 투자에서 보편적인 특징 뭡니까?
투자의 규모가 작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특정 자산에 몰리면 그 자산의 가격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코스닥 같은 거에서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코스닥, 코스피에서. 증시가 막 빠지고 있으면 개인들이 저가 매수라고 하면서 달라붙잖아요. 지금 약간 미국 채권에서 지금 그런 느낌이, 그런 모습이 좀 등장하는 거라는, 지금 당장, 그런 모습들이 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투자 액수가 좀 적은 다수의 개인들이 채권을 사주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매력적이라면서 이 저점 매수를 주장하는 그런 하락장에서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지금 채권이 이게 지금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어떤 이런 가격을 방어하는 건 이런 뭐 주가가 떨어지든 아니면 뭐 채권 가격이 떨어지든 이런 어쨌든 가격을 방어할 때는 다수의 개미가 몰려들어서 방어하는 게 아니죠. 큰 손이 소수의 큰 손이 와가지고 몽창 사줘야 그래야 이제 바닥이 만들어지고 그러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그런 모습은 없다. 개인들이 사고 있다라는 거. 요걸 봐도 뭐 그렇습니다. 이 가계의 자금 흐름을 좀 이제 추격을 한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 체킹하고 세이빙스 그러니까 뭐 예금이나 적금 뭐 아니면 뭐 그냥 현금 이거를 지금 전부 다 그 트레저리 여기 채권 투자에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또 그리고 MMF하고 하여튼 이 채권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 가계가. 사실 여기 그 주식은 주식은 여기서 진한 파란색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큐티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 미국 가계가 채권에 투자한다고 주식은 잘 안 사주고 있는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상방을 제한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미국 가계가 지금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서 지금 나오는 것들을 좀 종합을 좀 해보면은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시장이 좀 굉장히 안 좋아졌다. 채권 가격이 쭉쭉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갔죠. 그죠?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분명히 채권 투자가 매력적인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권 투자가 지금 매력적인 때는 맞아요. 근데 매력적이라고 해서 이게 반드시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계속해서 더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매력적이어도 되나?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개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매력적이면 일단 진입을 하죠. 매력적이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가계에서 미국 개인들이 채권 투자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고 이것이 오히려 채권 가격의 하락, 채권 금리의 상승을 더 부채질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또 그리고 이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채권이 매력적이라면서 채권 투자를 막 해버리니까 증시로 갈 돈이 없어지는 부작용까지 같이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나 S&P가 역사적인 고점을 작년에 만들어놨던 고점을 앞두고 지금 또 다른 이런 쌍고점을 만드는 이런 과정 안에 지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래저래 뭐가 좀 굉장히 좀 수급이 좀 꼬여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 투자 조심해야 된다. 물론 지금 매력적입니다. 지금 채권 투자하면 돈을 벌긴 벌겠죠. 근데 지금은 타이밍은 어쨌든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의미 있게 채권이 고점을 확인을 그래야 채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어쨌든 단지 이제 미국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매력적이다 하면서 계속 여기서 채권을 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리는 계속 올라가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이런 모습들까지 우리가 좀 확인을 했어요. 참 금리가 또 최근에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이 BOJ의 이런 것도 좀 영향을 좀 미쳤을 수 있습니다. BOJ 일본 중앙은행이 어제 이 24년 인플레이션 전망을 조금 좀 높였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어제 장중에 이 엔화 환율이 148 정도까지 순간적으로 좀 떨어지긴 했었어요. 어제라고 합니다. 어제 BOJ가 인플레이션 전망을 좀 높이면서 이 엔화 강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일본도 긴축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겠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148까지 잠시 급락을 했었는데 역시나 근데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라는 논리가 나오면서 다시 150에 바싹 갖다 붙었죠. 그래서 사실상 이 150에 사실상 150 돌파한 착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이고요. 하여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BOJ의 이런 것 때문에 이 미국 금리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도 자극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떨어질 만한 이유가 뭐 수급적인 이유에서 그렇든 아니면 어떤 매크로적인 어떤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든 일단은 뭐 떨어질 만한 이유가 보이지가 않는다. 이렇게 일단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좀 봐야 될 것들이 많아가지고 좀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 살펴봤고 하여튼 그래서 일단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 저의 기준을 훼손한 건 아니니까 계속 일단 시간만 잘 보내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쭉 다 살펴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일단은 뭐 특별한 일 없이 반등하네요. 그죠?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반등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가 일단 분위기가 괜찮다라면은 오늘 하는 건 뭔가요? 여기 아마 뭐 코스피는 전일 고점 자리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뭐 선물 330짜리 저항 정도 테스트할 수 있겠죠. 그죠? 반등시 매도 전략 뭐 아직도 할 수 있고 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근데 일단은 아직까지 그런 저항을 의식하는 그런 모습은 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좀 주의해야 될 수 있어요. 저항이 여기 있는 건 맞아요. 여기가 옛날 저항이긴 한데 저항이 있다고 여기서 반드시 밀리라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밀리라는 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긴 맞으나 지금이 타이밍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여튼 아직까지 어쨌든 매수세가 있으니까 하이닉스 때문이든 삼성전자 때문이든 아직까지 일단 한국 증시는 더 올라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하긴 하는데 타이밍을 좀 잘 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 수도 있다 싶긴 하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뭐 계속해서 줄줄줄줄 삼각 수렴형입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 지금 혼란한 상황, 방향성이 일단 잘 보이진 않는다 싶습니다. 뭐 환율도 그렇죠. 환율도 딱히 뭐 방향성 잘 보이지 않고 뭐 지켜보는 수 할게요.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있었는데 코스피 잘 버티고 있네요. 엔비디아 급락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하여튼 지금 혼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다른 거 드릴 건 없고 시간 잘 보내자 뭐 그런 말씀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